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 학대와 유기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경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윤혜경 광주녹색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혁 광주여자대학교 애완동물보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욱 동물보호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는데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일지, 동물 복지란 무엇이고 또 자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좀 개념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경 소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동물복지라는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 그걸 즉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동물들에게도 동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동물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는 그 인간의 지배 통제하에 있는 동물들, 즉 반려동물이나 실험동물, 농장동물, 또 동물원에 있는 그 전시동물들,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그 자유를 5대 자유로 정의하고, 이는 그 영국에서 1965년도에 로저 브람스라는 그 동물학자가 그 당시에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 내의 그 농장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초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1979년도에 이가 좀 사회적으로 좀 공식화되면서 세계 동물 보건기구 WOH라고 하는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이를 채택하고 전 세계적인 동물 단체들 그리고 세계 수의사협회에서도 동물의 5대 자유를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 복지의 또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왔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동물의 5대 자유가 적극 반영이 되면서 동물 복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통칭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로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권리, 동물의 이제 5대 자유와 관련해서 동물 복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최혁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동물 복지를 정의를 내리면요, 동물을 사람이 이용을 하긴 하되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축산업에도 동물 복지는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동물 복지가 적용됨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그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또 축산업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명이고 뭐 사람의 통제하에 있어서 함께 이제 애완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로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이 동물에 대한 학대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서 죽게 한 그 운전자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잔혹성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광주 지역의 동물 학대 지금 현황이라든지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혜경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3월에 광주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고양이 45마리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법 번식장은 4평 남짓한 좁은 지하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제보한 사람이 이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도저히 못 보겠어서 이 사실을 동물보호 단체에 제보를 했는데요. 굶주림이나 뭐 비위생적인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끼 고양이를 계속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갓 출산한 어미 고양이를 다시 수컷 고양이들과 같은 케이지 안에 두고 또 이때 아기 고양이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사체 또한 수습하지 않아서 그 어미 고양이 옆에 그냥 두고 있는 일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강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난간에다가 매달아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학대들이 2009년에는 한 69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900건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물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아서 신고가 많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점점 학대들이 SNS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유포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보도되거나 SNS 영상이 올라오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동물학대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900건 이상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욱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 한 동물병원에서 스스로 강아지에 대한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 강아지 8개월짜리 강아지한테 폐를 분사해서 결국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1층에서 배 자체 새꼬챙이가 꽂힌 채 발견되는 강아지도 있었었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남구 한 건물 상가 1층에 내 발 자체가 다 화상 입은 상태로 그렇게 강아지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게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의 범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잔혹성도 말할 것 없고 정말 네, 동물학대도 지금 한 생명이기에 동물학대 행위는 원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례처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동물학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욱 교수께서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동물학대는 육체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이제 제 의견입니다. 자신의 힘과 우월의식 그리고 권력을 동물을 대상으로 발휘할 때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고요. 폭력의 정당화, 이걸 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물 학대의 경우에는 이 동물은 약자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폭행을 하더라도 신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또 기반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분노 조절 장애, 최근에 요즘에 보면 교통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해서도 이럴 수도 있고요.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학습에 의한 폭력성의 표출이다. 어렸을 때 좀 이런 폭력성에 대한 학습, 예전에 이런 것을 봤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게 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폭력성. 네. 그게 이제 동물, 특히 말을 못하고 약자인 동물에게 이게 드러나는 경우들이다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그 조경 소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이런 학대를 왜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와서 더 깊게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면 하나는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적 분석 또는 범죄학적 분석으로 봤을 때 또 유전적인 성향도 무시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 그들이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을 보면 가정폭력 내의 피해자들이 동물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간이 태어날 때 본디 성선설, 성학설이라는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잔인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또 그게 유전학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측면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이 동물학대라는 게 최근에 아까 우리 윤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가 발달하고 또 이 사회 저변에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몰랐던 것들이 동물학대라고 정의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드러나는 사례가 좀 많아지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는 있죠. 근데 인간보다 동물에 대한 가치가 워낙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동물을 함부로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많아졌다라는 게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된 사실일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본능의 잔인함도 있겠지만 또 인간의 그 폭력성과 동물학대와의 그 깊은 관계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이 좀 강했다면 뭐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 법적 처벌 아니겠습니까?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이렇게 계속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폭력성과 관련해서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동물 학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두 분 중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명 채팅방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 동물 학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더 많은 동물들을 학대하는가를 서로 과시하는 경향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성 뒤에 어떤 단체 채팅방이라든지 혹은 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선정적이고 어떻게 폭력성을 드러낸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영상들이 또 더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처벌이 두려워서 못해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처벌이 워낙 뭐 없다 보니까 말 못하는 그 동물들 뭐 신고도 누가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만약에 동물학대를 목격한 경우에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싶다.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례를 알려주셨듯이 신고하게 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들을 또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혜경 위원장께서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상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일선 경찰들이 이것이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같이 신고를 하셔서 단체와 경찰이 함께 동행해서 이 사례들을 확보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있든 없든 동물학대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의무가 지자체에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경찰에 그러면 신고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혹시 동물 학대만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동물단체들은 네. 예, 가능하고요. 네. 동물학대를 뭐 따로 할 수 있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통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월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사실 학대 사건은 여전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좀 있을 텐데요. 현재 지금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욱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동물보호법은 조금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행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각 항에서 동물학대는 금지하고 있고요. 7장 벌칙을 보시면은 위반했을 때 이러한 벌칙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올해 이제 2월 10일 시행됐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된 부분이죠, 네네. 지금. 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시행령을 보시면은 네네. 맹견 소유자의 보험 의무와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등록 방식은 인식표 방식 폐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하였을 때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화된 처벌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의식들도 이 반려동물들을 좀 학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신고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려 인구가 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들도 동물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해서 먼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뭐 광주광역시도 좋고 뭐 타 지역 사례도 괜찮습니다. 먼저 정욱 활동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 각종의 이제 동물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광주광역시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역 자원에서 동물보호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뭐 두 군데 다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패티켓 교육,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자들을 위한 뭐 입양자 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 인수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제 보호자들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지자체가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인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농림식품부가 내놓은 이야기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은 같이 수정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5개년 계획을 조금 더 이제 안에 내용들을 예시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찾아봤을 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들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보면 뭐 2m 줄을, 그러니까 목줄 같은 경우는 뭐 2m로 제한하겠다. 동물들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내 공용 공간에서 뭐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던가 앉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성 평가 도입제 어떤 기준으로 그 공격성을 평가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두려워서도 아니면은 정말 경고하는 의미가 있고 아니면 진짜 공격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 단적인 면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종합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판단하기에는 이 복지 정책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물 복지를 위한 건데 사람을 위한 것인지 동물을 위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다 사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 그 동물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세부 항목 몇 가지를 봐도 이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인간 중심으로 이 정책이 지금 세워졌다는 부분을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이어서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네.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식이 나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반려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돌봄 취약가구 같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좀 일정 정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재난, 긴급 상황 의 경우에 뭐 예컨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반려동물을 구조하거나 또 이거 보호하는 시스템을 체계를 좀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특별위원회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때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아사를 한달지 혹은 뭐 압사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 이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동물복지 조례 안에 명시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서울 경기 지역은 인구 수도 많고 그만큼 또 반려동물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전에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반려동물 인수제라든지 그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또 유기동물들을 관리하는 센터들을 이제 양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갈 길은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조금 더 깊이 그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도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와 반려동물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이 시점에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 뭐 이어서 또 좀 알려주시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면서 동물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 세관을 통과해서 수입된 개 고양이들이 20년에는 19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한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반려견 입양이 늘어나면서 팬데믹 퍼피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데려왔을 때 10년, 15년 이상을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다른 동물들을 얼마만큼 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뭐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그냥 무심코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버려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동물의 현황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경 소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이 상황 이후에 이 반려동물의 인구가 뭐 늘었다라고 우리 뭐 윤혜경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뭐 2배 이상 아까 20년도에 19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뭐 수입되어 있는 동물들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항상 따라오는 그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게 유기동물의 숫자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충동적인 구매 내지는 뭐 입양이 늘어나면 반드시 1년 정도 이후에는 그만큼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봐왔던 그런 현상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기동물이 늘었거나 반려동물이 늘었거나 그런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표현하자면 사실 1%나 2% 내외의 변화는 있었어요. 우리 괄목할 만큼 뭐 20%, 30%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듣고 생각한 건데, 저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률은 그다지 늘어난 건 아닌데, 2배 이상 반려동물 인구가 좀 늘었다라고, 소비가 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어디서 입양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죠. 뭐 생산, 판매, 유통업자들만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는 3년쯤 전에 저희 보호소에서 입양을 했던 입양자께서 경제적인 도산을 이유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해 오시는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광주동물보호소에서는 입양자의 파양을 못 키우겠다라는 그 파양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재입양을 제가 공고를 해드리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가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선택적인 소비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는 조금 줄여가는 그런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소비에서 벗어난 좀 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이 반려동물의 사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입양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또 유기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1,500만의 반려동물 인구라고 우리 윤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1,500인지 1,300인지 아직은 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나와 있는 통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만 4천여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은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최근 2, 3년간의 입소 동물의 현황을 보면 약 한 3,600도 평균 매년 들어옵니다. 이걸 뭐 달로 환산하면은 매월 3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입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루에는 뭐 10마리 내외에서 많게는 30마리까지도 입소를 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럼 이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분실, 유실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키워만 준다면 우리 같은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이렇게 굳이 데이터화까지 해가면서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또 이러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유기동물의 숫자가 그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려동물 사육의 비용 부분에서 절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와닿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유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유기동물이 모이는 시군 보호소는 항상 뭐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고양이나 뭐 시골개들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그 패널분들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욱 활동가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보호자들이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었고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려동물은 정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삶 자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사람들이 유기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짖어서 아니면 배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털이 날려서 실질적으로 제가 활동하는 곳에 입소되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이유가 대다수입니다. 네. 네. 뭐 그 얘기는 정말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본인 기분에 따라서 들였다가 네. 네, 정말 단순한 이유 때문에 또 버리는 경우라는 말씀이시죠. 네. 최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어느 기관에서 좀 조사를 했더니 유기의 대표적인 이유가 진학, 취업, 이사, 결혼, 출산 등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시골개라고 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시골개가 아니라 유기를 이제 시골에 가서 하고 오시는 거죠. 아, 명절 네. 때 가가지고 뭐 할아버지 집에 맡겨놓고 올게요 해놓고 거기다 버리고 온다거나 네. 아니면 섬에다 버리고 온다거나 그러한 이유는 얘가 혹시라도 나를 다시 찾아올까봐 그래서 좀 먼 곳에 이렇게 이제 유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거기에 있는 개들이 시골 개만은 아니다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등록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뭐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일부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사람이 전체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시골 개라는 건 바로 잡습니다. 일단 시골에서 버리고 오는 경우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신고 얘기를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버려진 동물들은 신고 후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동물보호소에서 얼마간의 보호를 거쳐서 입양이 되는지, 유기동물의 처우는 어떤지, 조경 소장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소에 입소가 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공고기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동물보호법 17조, 시행령 7조, 또 시행규칙 20조 등에 의해서 7일이라는 공고기간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인 찾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 7일이라는 공고기간이 만료되고 10일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동물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보호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흘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동물들의 소유권이 시군구, 지자체의 장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네. 그럼 그 동물들의 소유권을 획득한 지자체에서는 입양 또는 기증, 저희는 기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지만 입양 또는 기증, 나머지는 폐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 이런 방식으로 이 100%의 아이들 중에 그 50%가 넘는 아이들이 주로 폐사하거나 인도적 처리가 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의 입양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33% 정도 되고 광주 평균 입양률은 약 32% 정도 됩니다. 귀가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경우겠죠. 주인이 찾아가는 동물들. 귀가율의 경우 광주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약 17% 정도, 15%에서 17% 정도 지배를 갑니다. 자, 두 비율을 합쳐보면 아까 입양 갔던 비율이 30% 정도,
또 집에 가는 비율이 약 17% 정도. 합쳐도 50%가 안 되죠. 네. 그럼 나머지가 다 폐사하거나 안락사를 통해서 공간적인 우리 공간적인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600도의 그 유기동물들을 다 어디다가 보호할 것이냐, 또 누가 또 어떤 인력으로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락사를 뭐 운별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동물보호소로 뭐 다 소문이 나여 있지만 광주동물보호소가 좀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가지 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동물보호소를 포함한 모든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을 보내게 되면 그 아이가 주인을 찾아가고 또 좋은 집에 입양이 되고 혹은 남아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구조해서 보내. 그러면 그 구조라는 명분 하에 그 아이들이 동물보호소에 보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치만큼의 절반 이상이 넘는 아이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구조해서 보내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은 이 아이를 동물보호소에 보내서 잘 살겠지, 또는 주인이 찾아가겠지, 또 입양이 되겠지, 그런 긍정적인 면에 오해를 많이 갖고 우리 보호소에 보내시고, 야, 난 오늘 뭐 생명 하나 구했다, 나는 동물운동에 참여했다 라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아이들이 그 입소되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과연 집에 갈까? 과연 얼마나 살다 죽을까? 이런 걱정이 다 앞섭니다. 네. 광주동물보호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의 그 실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네. 예, 네. 그 동물들을 대문 밖으로 목줄이나 이름표 없이 밖에 내놓고 키우거나 또 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또 분실하고 유실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죄책감을 느끼고 좀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3월부터 시작해서 아기 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네. 이제 어미 없이 있는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끼고 보호소에 신고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보호소에 간다고 해서 이 새끼 고양이들이 잘 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특히나 젖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소 직원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퇴근 이후 다음날 출근 때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다 큰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 그 폐사율이라고 하죠. 그 죽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들을 동정심으로 보호소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셔야 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미 고양이 입장에서는 네. 납치나 다름이 없는 행위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간 들어오는 그 새끼 고양이, 자묘라고 하죠. 뭐 소위 뭐 우리 캣맘 분들은 악갱이라고도 표현도 하시고, 연간 1,500두 정도의 새끼 고양이들이 들어와요. 네. 그 고양이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 고양이들을 살려보자라는 생각도 있지만 자기 집에 와서 새끼를 낳았으니까 좀 치워달라라는 분도 절반에 있습니다. 네. 예, 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결론은 그 1,500두 이상의 새끼 고양이 들어와서, 자묘가 들어와서 1,200두 이상이 며칠 안에 다 폐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내용도 좀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동물을 좀 보호해주는 기관에서 동물보호소라는 생각을 갖고 맡기시는데 사실은 일시적인 보호이지 사실 그 반려동물이나 또 유기동물에게는 주인이 키워주거나 엄마를 찾아서 보살핌 받는 게 근본적인 도움인데 그 보호소가 모든 도움을 다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뭐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애초에 반려인이 그 펫샵이나 뭐 반려동물을 이렇게 분양을 받는 행위, 그리고 이제 지인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입양을 할 때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마치 그냥 상품,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이 과연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가게에서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2018년 8월에 영국 정부에서는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자, 그러니까 펫샵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후로 이 그 발표된 후 유기동물도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판매 분양업을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윤혜경 정책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동물에 대해서 생산, 판매, 유통업에 대한 제재 없이 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물을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동물을 구입할 수 있다면 버려지는 것도 그처럼 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의 교배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유기를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샵에서 질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샵에 문의하게 되면 환불해 드릴까요? 교환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통 판매 번식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물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의 생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학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식업, 판매업, 유통업들을 전부 근본적으로는 제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덧붙여서 네, 최욱 교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뭐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죠. 겨울에 이제 가격을 한번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비해서 개고양이 가격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생산업자들이 좀 많이 예전에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좀 줄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그분들 입장을 대변은 아니지만은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도 점점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 4명 중에 1명이 사전 준비와 교육 없이 입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 교육 또 생명에 대한 존중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라는 그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교육 없이 그냥 쉽게 동물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정목활동가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반려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거 자체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유하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명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이런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시기부터 해서 성인들까지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발표한 뭐 5개년 종합 계획에서도 보면 뭐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교 정규 규정 과정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법인에서는 아는 만큼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기동물 입양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나 진짜 동물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 반려동물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책임감을 부여하다 보면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 자체를 다시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지금 민간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민간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성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받았을 때 받기 전과 후가 무조건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열정을 가지고 덤벼 들었다가 이렇게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재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조경 소장께서는 이 교육의 필요성 당연히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저희 법인이 발족하고 동물운동을 지금 뭐 한 20년 가깝게 해오는데 우리 정욱 대표도 정욱 활동가님도 저와 함께 동물운동을 해온 한 분이시기도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교육 부분인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도 20년, 30년 전부터 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특정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동물을 입양하게 만들고 기르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가 정착화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소위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이 동물 문화 정착의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정욱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 중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서 하는 이런 시민, 대민 교육은 말씀하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 민간 단체들은 다 가난합니다. 예산이 없고 또 동물 보호하는 단체들은 다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 연속성, 지속성이 저희는 확보되지가 않아요. 민간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지자체나 정부가 이 대민 교육에 이 문화 정착에 관련된 교육을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산 편성하고 또 주무부서에 좀 힘을 실어 주어서 이 정책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이 동물 교육이 문화 교육이 된다면 네. 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동물을 입양하게 만들고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동물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교육기관이 전문기관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데 확장시키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사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다들 공감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부분이 동물 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지금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면 자연스레 이제 유기동물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최혁 교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면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 그러니까 동물 등록이 의무화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는 방법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거든요. 근데 내장형 같은 경우에 쌀알보다 좀 작은 것을 칩으로 해가지고 견갑골 부위, 어깨 부위를 또 삽입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분실 위험이 좀 적게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보편화가 되다 보면은 그래도 유기가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동물들에게 칩을 다 이제 하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도 좀 더 덧붙여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판매업이 원래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또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또 일정 정도 용인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펫샵도 많이 가시지만 펫샵은 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 가정분양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가정분양을 통해서 입양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가정분양이 이런 번식업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의는 가정분양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번식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양의 경우는 뭐 등록이 지금 거의 안 된 상태로 분양을 그쵸. 계속하는 거죠. 네. 네. 그 광주 관내에도 300개가 넘는 이 동물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100여 군데의 동물 병원이 있고요. 네. 뭐 동물 관련 업체라고 하기는 뭐 맞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업체 중에는 약 114개 정도 작년도 통계에 114개 정도의 개소에서 업체에서 생산, 판매, 유통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농장들이라든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는 가정 분양. 자, 이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등록이 되어 있는 허가받은 업체 약 300개 업체, 뭐 병원 빼면 약 114개, 115개의 업체만 단속할 게 아니라 이제 무허가 업체들, 생산 판매 업체들을 단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늘 반드시 동반하는 게 동물학대예요. 네. 아까 우리 사례를 많이 들어봤지만 무허가 동물 농장에서 발생하는
그 동물 학대는 다른 데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보다 더 잔인하고 더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 경, 합동 단속이라든가 또는 지자체와 경찰 합동 단속이라든가 우리 민간이 가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저항이 아주 뭐 거칠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는 네. 민간단체는 그래서 경찰이나 지자체를 좀 힘을 합쳐서 군경이라든가 좀 대대적으로 무허가 업체들을 좀 단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등록된 업체들을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말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대부분 또 이런 것들이 음지로 한적한 곳으로 또 파고들면서 주변에 잘 또 알려지지 않는 곳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뭐 주변 그 신고들도 좀 활발하게 좀 필요하다 생각도 드네요. 신고에 관련돼서 저희 네. 이제 동물보호소에 가끔 답답하시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뭐 지나가다 보니 산책하다 보니 무허가 농장인 것 같다. 네네. 아이들이 많이 죽어 있고 또 동물 학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질문을 제가 문의를 받아요. 여기서 저도 그 큰 벽에 안에 부딪히는 게 저도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농장을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단속을 해요. 그럼 거기 있는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네네. 그럼 제가 그런 방법 알려드려서 접수하고 고소하고 뭐 단속하고 처벌했다고 해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이 적게는 수십 대, 수백 도가 될 텐데 제가 나서서 그 아이들을 다 뭐 데리고 와서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할 바에 선뜻 신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동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그렇습니다. 문제로 이어지네요.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지난해 1월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이제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일부 찬성 입장도 있는가 하면 유기동물을 늘리는 결과로 오히려 이게 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반대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욱 활동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보호자한테 이런 것들을 부과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될 건데요. 네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세금 부과를 통해서 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고민들, 그다음 생명을 유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강아지 세금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뭐 강아지의 종류나 뭐 숫자에 따라서 그 세금의 금액이 다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세금은 전부 다 반려견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시를 들었을 때는 독일에 가면 그 덕 포인트라고 해서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들이 이 기금으로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동물 보호소 티어하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세금의 일부분을 같이 이제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주 자체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네. 축산업에서 기르고 있는 소를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정의부터 좀 먼저 내린 범주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저희가 좀 다르면은 이미 독일 헌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아직까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헌법을 보면 이런 동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꿔가야지 아무래도 이런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보유세, 세금을 통한 기금을 통해서 반려동물 복지로 쓰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해주신 동물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을 범주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세금 부과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혜경 정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거둔다는 건 사실은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 등록률이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된 인구들만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등록 문제부터 선결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뭐 이렇게 등록세, 보유세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거부감부터 들기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등록비라는 이름으로 거두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서 매년 연간 보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거두는 것이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비용으로 사실은 유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이유로도 굉장히 유기를 많이 하겠다. 사실은 유기 이유는 저는 고양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싫어요라는 이유로 유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유기를 하는 이유로 사실은 이 반려동물 등록세라든지 보유세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 비용이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되 다만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해야겠다,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 보유세라고 뭐 지금 뭐 이 보유세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이를테면 이렇다라는 보유세 국가 다른 나라의 네. 사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세금을 물린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의 그 견해를 보면 돈 내기 싫으니까 세금 내기 싫으니까 개를 버리지 않겠냐, 고양이를 버리지 않겠냐라는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유기동물 억제에 뭐 관심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반론이기도 하지만 잠깐의 그런 과도기적인 유기동물의 증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돼야 될 것들 먼저 범주를 정하고 뭐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남긴다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어만 진다면 조금씩 과도기를 겪어만 간다면 네.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게 조금씩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언젠가는 뭐 시행하는 쪽에 다들 뭐 찬성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반려동물 전반적인 현황과 현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오늘 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생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방안책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최욱 교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래도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중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네. 중성화를 하게 되면은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개희 고양이를 중성화를 하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비만이 또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중성화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 예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들 개체수를 많이 줄였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예 중성화를 강제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뭐 발전기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좀 중성화의 방안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네. 것보다는 네. 조경소 장관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동물들에 대한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의견은 네. 아주 오래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이나 뭐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동물들에 대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대한 그 의견들은 많이 대립을 해왔었어요. 뭐 술자리에서도 뭐 다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첨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동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중성화 수술을 이렇게 권유를 하느냐, 권장을 하느냐,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최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의학적인 긍정적인 부분, 또 수의학적으로 부정적인 부분, 또 저희들이 관점 봤을 때 그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인위적으로 그 동물의 본능을 우리가 좀 제거하는, 자 그렇게 말하면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인간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의 본능을 박탈당하는 듯한 그런 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권장하고 저희들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명제 아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동물들의 유기되는 그 이유를 저는 잉여에서 온다고 봐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는 거고 쉽게 키워진다고 보면 그 잉여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 무엇일 것이냐. 도심 생태계로 분류가 되기 전에 우리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한 마리당 얼마씩 비용을 받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또 자연 또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또 뭐 그런 동물들은 또 도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것이냐라는 그런 명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 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냐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만큼 현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물론 수명을 연장하고 또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차원에서 뭐 이런 긍정적인 뭐 부분도 있죠. 수의학적인 접근도 있겠죠.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만도 있겠지만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그 많은 원인 중에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또 마킹이라고 표현하죠. 영역 표시. 그 동물들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네. 또 집을 나가서 발전기 때는 또 배회하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또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네. 또 그러한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그 원인 중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 반려동물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은 충분히 권장해 줄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앞서도 잠깐씩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물 관련 기관이 굉장히 포화 상태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물 관련 기관 설립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희경 정책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혹은 다른 동물이라도 마찬가지로 쉽게 구입해서 뭐 저는 여기서는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구입이 정말로 맞거든요. 구입해서 쉽게 또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미리 사전에 이 동물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내가 뭐 강아지라고 한다면 매일 산책을 해줘야 하는구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산책 안 하니까 쉽겠지. 집에 혼자 오래 있어도 독립적인 동물이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양이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일정 정도 놀아줘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내가 정말 다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훈련할 필요도 있고 입양을 했다고 하면 특히 또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파양으로 인해서 이미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적절하게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꼭 그 반려인과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만도 아닌 게 사실은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네. 것들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개물림 사고라든지 혹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물 관련 기관의 설립 당연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저 정우활동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물림 사고 뭐 이런 거에 예방하려면
보호자 교육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보호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파악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없는 기회들이 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센터 같은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이런 교육,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도 하지만 보호자를 위한 문화생활.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있냐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책 읽는 수업, 네. 그다음 같이 그림 그리는 수업, 네. 그다음에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음악 감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 같이 사는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그들한테 이런 문화적 혜택이 풍부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센터 건립이 저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활동가시나 또 이렇게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끔 프로그램에서 주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근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 또 보호자까지도 함께 일상 속에서 함께 반려동물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뭐 사람들도 힘든 시기 코로나19 시기입니다. 연일 그 확진자가 뭐 확 줄지는 않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지금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과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이런 힘든 시기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어떤 부분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뭐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초기에 이제는 1인 가구들도 많아지고 1인 가구에서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초기에 이 1인 가구가 확진자가 되었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방서에 동물을 인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자체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만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그가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보호소로 이제 인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어서 전국 활동가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임시 보호소에서 그러면 일단 이제 확진된 그 반려인에 함께 이제 반려동물이 옮겨져서 격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4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구조할 때부터 이제 소독과 방역을 준수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인계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반려인들이 집에서 자꾸 그거를 문을 열고 지켜보세요.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를 제대로 데리고 가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전파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러니 전문인들이 나가서 구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굳이 반려인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반려동물이 쓰던 용품들을 하나로 이렇게 문 앞에다가 놔두셔요. 네. 근데 이미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소독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 그냥 집에 쓰던 거는 어차피 집에 소독하러 오니 그때 소독을 하시고 반려동물만 따로 깨끗한 이동장에다가 놔두시면 저희 같은 전문 인력들이 가서 그런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임시보호하는 곳들에서는 이런 보호자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알려드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도 전화 오고 보호자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격리소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네.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구조하는 활동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를 강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시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 표현이 맞을지 좀 한번 또 들깨 습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들깨 포획 활동을 그래서 이제 뭐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들깨들이 많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조경 소장께서 들깨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진행자께서도 들깨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들깨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정말 들깨가 맞는지 제 견해로는 들깨는 아닙니다. 네. 그냥 들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들깨들은 뭐 개의 조상을 따지고 가자 보면 뭐 늑대냐 개가 조상이냐 늑대가 조상이냐 뭐 늑대가 개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연 속에서 걔네들이 직접 사냥을 하고 먹이를 구하고 생태를 유지하고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들깨라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표현을 듣고 있는 그 들깨라는 것들은 그 아이들은 주로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서 그래서 들이라고 표현했겠죠. 사는 개들을 들깨라고 하는데 최근에 광주 지역이었죠. 민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깨들이 뭐 습격을 해서 뭐 자동차를 파손시켰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들깨로 표현을 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뉴스 보도에 잇따라서 의 영상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희와 같은 부류의 댓글도 달렸고요. 이게 왜 들깨냐라는 부류도 있었지만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댓글도 아주 많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들깨라고 표현되는 그 유기견들이 과연 정말 들깨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그 부분은 그 근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기견들의 태초의 그 주인들은 반드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기된 지가 오래되고 그들이 유기된 이후로 무리를 지어서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리를 이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 먼저 공격을 하느냐, 이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이 유기견들은 공격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피하죠, 먼저. 네. 단지 먹이를 구하러 다닐 뿐이고요. 그 방송에 뉴스에 나왔던 그 들깨들이 119에 의해서 포획돼서 저희 보호소에 입소가 됐어요. 총 6마리였는데 모견하고 부견은 동네 주민이 입양을 하셨고요. 또 그들이 낳은 자견들이 4마리가 들어왔는데 버려진 지가 오래되고 사람이 손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격성은 없었지만 사회화의 교육을 2달간 제가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락사되었습니다. 또 사회화 실패를 했죠,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그 동네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준 내용이라 그분들은 이 아이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오셨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입양을 해가지 않으셨고 네. 끝내 사회화에 실패돼서 안락사가 되었습니다. 이 들깨라고 표현하는 이 개들의 원래 주인들, 그 견주들,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들깨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시민들이 들깨를 키우는 잠정적인 들깨를 키우는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네. 밖으로 내놓지 않고 동물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네. 뭐 버린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본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또 들깨라고 또 확대해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민간이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들깨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들깨를 전담해서 포획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또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버려지는 시골에 있는 개들 또 도심에 있는 큰 개들, 그 대형견들 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들깨라고 불려지면서 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은 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네. 좀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들깨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 주인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개였고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생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들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주인이 이걸 책임지고 기르지 못해서 유기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짚어주셨어요. 자, 뭐 이렇게 버려지는, 우리가 강아지나 개들을 들개라고 부른다면 버려지는 이제 고양이들, 길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들이 요즘 특히 많아요. 사실 이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길고양이를 위한 대책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욱활동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자들에 대한 처벌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는 이런 학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처벌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대냐 아니냐, 그리고 학대를 행한 사람이 나는 안 했다 하면 거기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그다음에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원래 길고양이가 살던 곳을 침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공생을 할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캣맘하고 캣데디들입니다.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분들을 케어테이커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캣맘, 캣데디들한테 밥 주면 밥 준다고 구박하고 네. 싸움 걸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주민들하고 또 싸웠었거든요. 근데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순기능도 엄청 많습니다. 밥을 줬을 때 애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고, 그리고 개체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주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원래 그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 것 뿐이지 개체수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지를 조금 더 공존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길고양이라고 또 우리가 명명하는 것 중에 하나서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품종묘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고양이니까 독립적이니까 니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밖에 내버리는데 집에서 살던 고양이들은 나와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밖에서 살던 친구들은 야생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배워서 알지만, 집고양이들이었던 애들은 모든 그 원천이 자기 보호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냥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먹이를 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갖다 버리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막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도 덧붙여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학대, 유기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제재되어야 하는 것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개인이 학대하려고 혹은 유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킬 문제, 찻길 네.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제가 광주에서 통계를 좀 찾아보자. 우리 광주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찻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가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디도 통계가 없습니다. 네. 이거 통계를 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통계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고요. 이런 통계들을 냈을 때 길고양이 많이 사고가 나는 곳들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이런 로드킬 사고가 많다라고 하는 신호를 부착하고 있어요. 왜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로드킬 사고가 많은 곳에 이런 표시판을 좀 붙인다고 하면 이런 사고들을 또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고들이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고양이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인 또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적인 문제로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이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통계 조사라든지 이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협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 동물복지단체 하면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가 있는데 1824년 그 영국에서 탄생된 협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유럽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정부 지원금 없이 시민의 후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들으면 우리나라도 저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이 일단 들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 동물 복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으면 이 시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욱활동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독일의 경우 사례를 좀 보면요, 동물의 집 티어하임 같은 경우는 크기가 축구장 22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인데 이 100억 원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기부 활동에 의해서 이 운영비가 충당이 되고 있고요. 미국 LA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봉사자들과 그다음에 여기는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유기동물 입양하게 되면 입양 패키지를 주는데, 그 입양 패키지를 받고 나서 그 입양자들이 그 다음 입양자들을 위해서 또 그만큼의 것들을 기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요새 이제 그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랑 동물복지가 같이 연대돼서 많이 활동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민단체, 동물단체가 합심해서 동물복지가 실현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이제 반려동물 인수제랑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결인 게,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일단은 사회복지사가 먼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가와 동물 단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네. 동물 단체에서는 여기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보호 단체에서 개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나, 아니면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 그 집에서 있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돌봐주는 뭐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께서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제 강아지를 인수를 해서, 첫 번째는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의사 이제 입양할 의지가 있는지, 없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해서 보호 단체에서 더 좋은 가족들을 찾아주는 뭐 그런 일들을 이런 동물복지랑 사회복지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욱 교수께서도 뭐 참고할 네.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앞서 네. 정욱 대표님 좀 이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펫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후에 어떤 일반인들한테 그걸 이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월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동물 복지를 뭐 반려동물도 있지만은 경제동물 소, 돼지, 닭도 있고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지금 네. 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영국은 199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해서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해서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복지에 대해 이렇게 제정을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1971년 동물보호와 권리를 위한 법률을 또 제정을 해가지고 네. 다들 이렇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다 아우러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해외 사례를 듣다 보니까 뭐 앞으로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와 또 민간 부문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지금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역할들을 민간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소에 있다 보면 그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호선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안락사 공고가 뜨면 보호단체에서 이 개나 고양이들을 빼와서 임시보호하면서 다시 입양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역할들은 민간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전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민간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왜 똑바로 운영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질타하는 역할들을 민간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로 이것들을 지방 정부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 민간단체에서 이것들을 일정 정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부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는 좀 더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로서 경제기구로서 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간단체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도움이 이제 절실할 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조경 소장께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민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껏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을. 네. 그래서 저도 이 지자체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정읍동물보호소에서 개 식용 거래 논란이 있었고요. 또 보성동물보호소에서 또 불법 안락사로 또 좀 시끄러웠고요. 또 가까이 있는 담양동물보호소도 뭐 1, 2년 전에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관리가 부실했고요. 동물보호소 개체수 확인도 잘 안 되고 여러 의혹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최근 우리 광주 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네요. 광주 남구에도 유기동물 센터를 또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죠. 근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부지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지자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와 또 지자체의 그 주무부서에 몸담고 계시는 그 공무원들의 자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들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청의 주무부서 같은 경우에 좀 칭찬을 드리자면 그분들은 우리 광주동물보호소를 비롯하여 우리 광주광역시의 그 동물 정책들을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광주의 동물 운동이 그나마 이렇게 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아주 고마운 분들이 계셔요. 자,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 또 각 시군구 또 광역단체 의원 또 기초단체 의원들 그분들의 관심과 그 노력이 우리 민간의 힘보다는 아주 가공할 만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대표적인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광역시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일자리 경제실 소속의 경제과가 있고 그 안에 동물보호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위로 또 올라가다 보면은 과를 만드냐 개를 만드냐라는 그런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 또 부서가 또 있겠죠. 기조실이라고 또 기획조정실이 있겠죠. 그런 부서들에서 저희가 수년째 우리 민간에서 요청해오던 그 과단위 정도의 동물보호 전담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저희들의 요구가 늘 묵살이 되어 왔고 또 하도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개의 이름을 바꿨어요. 동물보호개로. 기존의 축산개를 동물보호개로 이름을 바꾸고 근무하는 분들은 그대로 한 분, 두 분. 두 분 정도의 티오는 세 분이라고 하시는데 두 분 정도가 광주광역시에 일어나는 모든 동물 부분의 정책 그리고 민원 다 그 몸으로 맡고 있어요. 그분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동안에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그 동물 정책들을 펴나가지 못하는 거죠. 민원에 시달리니까. 자, 이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그 과단위의 정도의 규모의 동물 전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민간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또 좀 신경을 또 써서 우리 주무부서를 확장시키고 또 힘을 실어줘서 이 동물 운동이 좀 정책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동물복지 관련 전담기구 확충과 함께 동물을 이해하고 정말 전문가의 자질을 갖춘 인력들이 이제 확충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거의 이제 마무리할 쯤이 돼서요.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서 뭐 시민들이 패티캣 많이 알고 또 지키고는 계시는데요. 시민들 아직까지 뭐 이제 인식도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문제와 함께 마무리 말씀으로 시민 당부 말씀으로 해서 한 번씩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욱 활동가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려동물과 이제 함께 사는 것만큼 좀 즐거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진 분들께서도 이런 책임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패티캣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예절이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책 나갈 때 배변 봉투 하나만 챙겨주세요. 그래야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 줄도 꼭 챙겨주세요. 우리 반려견은 나만 안 물립니다. 다른 사람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줄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반려견이 사회성이 좋지 않습니다. 내 반려견이 사회성이 좋다고 해서 다른 반려견 앞에 대다 놓고 야, 둘이 친구해봐 하시는데 이거는 반려견에게 폭력입니다.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패티켓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가 저희한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고양이들은 그 자체가 위태로운 삶들을 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무신경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혁 교수께서 마무리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마주치는 반려동물을 이쁘다 하고 그냥 손번져 쓰다듬는 행동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길 가다가 혹시 그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살쪄 있는 모습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살찐 거 아닙니다, 절대. 신장이 망가진 애들이에요. 안 좋은 물을 먹어가지고 신장이 망가진 애들이니까 절대 캣맘들이 뭐 사료를 많이 줘서 저렇게 살쪘다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올바른 패티켓 문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혜경 정책위원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스위스에 여행을 코로나 이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기차역에 비둘기들이 그냥 있고 길고양이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아른 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광경이죠. 그래서 강아지들과 같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차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이 매너를 갖춰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 것들도 물론이고 반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경 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동물 보호 또는 동물 복지 또 유기동물의 사회적 문제, 뭐 개물림 사고 등등 이 동물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한계에 좀 다다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더 이상 민간에게 미루지 말고 정부나 국회 또는 지자체에서 이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 부분을 좀 법제화하고 또 제도권 내로 좀 견인을 해오는 것만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좀 인지하시고 개, 고양이 문제가 더 이상 동물 문제가 아닌 우리 민생의 일환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서 이 사회적인 비용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정서적인 고통 부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 선도적인 역할에 정부나 지자체가 좀 나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이 행복한 세상이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